그린리버 킬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는 뭐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등등 다른 미국 연쇄살인마들보다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요. 혹시 내가 사는 동네에 70명이 넘는 여자들이 단 2년 만에 사라지거나 혹은 시신으로 발견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범인이 직접 자백한 살인 피해자만 무려 71명, FBI가 추정하는 숫자는 90명이 넘는 살인을 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케이스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살인마 자체가 너무너무 멀쩡해 보이고 연애도 여러 번 하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말 그대로 너무 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인물인데 정말 조금만 들춰보면 이 인간이 여자를 특히 특정 여성들을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거의 20년 동안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본 이 사람의 심리 분석 프로파일링까지 너무 잔혹하면서도 기가 막히고 또 슬픈 사건이라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사건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982년 시애틀에서 시작돼요. 시애틀 도심이 여기 있으면 이 남쪽으로는 시애틀 공항으로 쭉 뻗어 있는 99번 99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이 양 옆으로 모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 도로에는 뭐 공항 환승 기다리거나 혹은 트럭 운전수들,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잠깐 하루만 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박에 20-30불 정도 되는 되게 저렴한 모텔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어차피 하루 자고 갈 거 모텔비도 싼데 여기서 돈 좀 더 쓰시고 좀 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요런 비즈니스 전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텔 사이사이로 스트립 클럽 혹은 허름하고 저렴한 성매매하는 이런 술집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1980년도 초반에도 이 시애틀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기는 했지만 보통 단속은 이런 도시 중심가에서 이루어졌지 이런 외곽 같은 곳은 꽤 단속이 느슨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걸릴 일도 없었고 바로 옆이 공항이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뭐 성매매 여성들이랑 무슨 짓을 하든 소리를 크게 질러도 민원을 넣을 사람도 없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99번 고속도로는 노숙자, 가출 청소년,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모여드는 유흥가 같은 곳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린 리버라는 시애틀의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1982년 7월이었어요. 두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이 그린리버 강변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기 다리 아래 강물 위로 뭔가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 가기 전에 뭔지 보고 싶으니까 애들이 페달을 막 빨리 가서 가까이 가봤는데 거기에는 다름 아닌 창백해진 10대 여자아이가 목에는 청바지가 꼭 감겨있는 채로 사망해서 버려져 있었어요.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16살의 웬디로 얼마 전 가출 청소년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이였어요. 웬디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 웬디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근데 이 엄마도 너무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웬디가 이제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나가서 약물에 알코올에까지 손을 대고 이 시애틀 길거리에서 막 이런 것들에 쩔어 있는 채로 몇 번이나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국가보호 아동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제 엄마가 아닌 다른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좀 나갔다가 올게요 하고 나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몇 주 만에 그린리버에서 둥둥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주 후인 8월 12일이에요. 이 같은 강 그린리버에서 배를 타고 가던 남자가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강을 보고 있었는데 배 밑에 뭔가 허연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뭔가 사람 몸 같았어요. 사람 몸의 형상인데 이게 너무 하이해서 당연히 마네킹인 줄 알았대요.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으시시하게 이런 걸 버린 거야. 뭔가 기괴하고 묘하니까 이렇게 아저씨가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때였어요. 물살에 손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마네킹은 딱딱하니까 손이 꺾이면 꺾였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 목격자 말로는 그 모습이 마치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 같았대요. 이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와서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건 이 과정에서 여성 시신 3구를 추가로
어린이집부터 발견합니다. 시신 한 구 발견됐다고 접수돼서 왔는데 갑자기 총 4구가 수습이 된 거예요. 그날 똑같은 날. 자, 그럼 이 4명의 여성 시신은 누구였냐? 이 중 둘은 친구 사이였어요. 한 명은 16살의 오팔이었고 17살의 신시아였는데요. 이 오팔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빨리 돈을 모아서 나는 이 미친 집구석에서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주변 동네에 있는 알바란 알바는 다 하던 친구였거든요. 이날도 동네에서 페인트 칠하는 알바가 있다고 해서 이 한 살 언니인 신시아랑 같이 알바하러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또 같이 발견된 다른 피해자는 23살의 데보라였는데요. 데보라는 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어요. 집안은 너무 화목한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대체 왜 학교에 가야 되지? 난 공부하는 것보다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하필 10대 때 만난 남자친구가 하필 성매매 알선자였고 그 남자랑 만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집까지 나오고 모텔을 전전하는 성매매 일을 시작하게 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도 부모님하고는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엄마한테 내 꿈은 군인이 되는 거라고, 입대하기 전까지만 돈을 바짝 모아서 나는 입대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매매 일을 나가서는 영영 어느 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다음 피해자는 31살의 엄마 마샤 체프먼이었어요. 마샤는 세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었는데요. 혼자 이 세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에 부치니까 성매매 일을 시작하게 된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같은 성매매 일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드라이버, 운전수도 있고 뭐 포주도 있고 한데 마샤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또 남자랑 나눠야 되냐 하면서 자기 혼자서만 일을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거리에 혼자 나가가지고 호객행위도 하고 모텔도 잡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진짜 한 푼 한 푼 아껴서 애들한테 다 쓰던 그런 강한 엄마였는데요. 심지어 실종되기 전에 집에 어떤 괴한이 침입해서 이 마샤를 성폭행하고 폭행해서 입원하는 일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오래 쉴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온다고 나갔는데 영영 애들을 집에 두고 돌아오지 않은 엄마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시애틀 그린리버 주변에 누군가의 엄마이자 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체로 발견되니까 동네 주민들은 아니 이러다가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다, 우리 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그린리버 킬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경찰도 몇몇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다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전단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 경찰들이 이렇게 나와서 빨리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요. 1982년, 1983년 사이에 시신들이 이상한 자세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시신들의 몸 안에서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돌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뭐 시신 위에 소세지가 있다든지 뭐 와인병이 있다든지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수십 명의 동네 여성들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시신만 발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동네 경찰서로 우리 언니가 사라졌다, 우리 엄마가 사라졌다, 우리 딸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 명의 여성들이 그냥 미스테리하게 사라져 버렸다고요. 자, 그러던 중에 엄청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한 남자로부터 이 동네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아니라 납치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이 마리인데 내 여자친구는 성매매 일을 한다. 근데 얼마 전에 99번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같이 있다가 손님 만나러 갔는데 오렌지색 픽업 트럭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럭에 약간 페인트 같은 게 묻어 있었대요. 근데 이 당시에 동네 뭔가 분위기가 되게 흉흉했잖아요. 남자친구가 뭔가 이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쎄하더래요. 그런데 쎄한 것도 잠시 픽업 트럭 문이 닫히고 여자친구 마리는 이 남자랑 같이 이 주차장을 떠났어요. 뭔가 기분이 쎄해서 이 차를 쫓아갔대요. 근데 교차로에서 이 차를 놓쳐버렸고 그게 4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자기가 지금 이 트럭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주소를 알려주면서 내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타고 갔던 차가 이 주소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다. 경찰관님이 와서 좀 확인 좀 해달라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남자친구는 4일이나 기다렸다가 경찰에 전화를 한 걸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은데 아마도 이 남자친구도 성매매 알선하는데 연루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성매매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미뤘던 게 아닐까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남자친구가 이 차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웬 멀쑥한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현관문을 끽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제 경찰이 지금 납치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금 당신 누구랑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예의 바르게 아니에요. 저 집에 혼자 있는데요. 경찰관님. 경찰이 그래요? 같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네. 저 집에 혼자 있어요. 경찰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경찰은 아 그래요? 혼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오렌지색 트럭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고. 심지어 이 차를 직접 찾아서 가져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그 집 앞에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있다는 그 남자 말만 듣고 경찰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족하고 남자친구한테는 우리가 그 집 가봤는데 말이 거기 없던데요? 남자 혼자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리의 가족들은 그럼 그 차가 아니었나 보다. 또 이 동네 어디 오렌지색 픽업 트럭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고 몇 주 몇 달을 그 동네 사방팔방을 쥐잡듯이 돌아다녔지만 결국 똑같은 트럭은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딸도 찾지 못했어요. 왜냐? 마리는 아까 혼자 있다고 했던 그 남자. 바로 그 그린리버 킬러 집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태어난 척하던 그 남자는요. 사실 바로 전에 마리에게 잔뜩 긁혀서 가슴에 피가 나는 거를 막 숨기려고 무척 태어난 척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다행히도 경찰이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마리는 그 집에서 그 남자에게 살해당한 29번째 피해 여성이 되고요. 후에 매장당합니다. 그렇게 2년 남짓 동안 이 시애틀 99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동네 여성들이 무려 49명 시신으로 발견되는데요. 아마 그날 경찰이 조금만 더 그 남자를 붙잡고 조사를 했더라면 아마 수십 명의 여성들의 목숨을 살렸을지도 몰라요. 그날 집에 혼자 있다고 했던 그 남자, 멀쩡해 보였던 그 남자의 이름은 게리 리츠웨이였어요. 당시 34살의 페인트 공이었는데요. 이 게리는 1949년 2월 1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빠 톰은 버스 운전사였고 엄마 메리는 백화점 판매원이었어요. 게리가 11살일 때 가족이 시택이라는 시애틀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17평짜리 집에서 5명 가족이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 3형제가 각기 방을 따로 쓰지 못하고 이 같은 방에서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성격이 아주 달랐대요. 특히 형 동생은 되게 외향적이고 스포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반면에 둘째인 게리는 되게 조용한 아이였고요. 내향형의 IQ가 82였기 때문에 학업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에서 형이랑 비교를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도 친구 사귀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서 교우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었대요. 여자친구 사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연애도 여러 번 했고요. 제가 보기에 이 게리의 배경이 유년기가 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연쇄살인마들의 유년기랑은 구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였어요. 보통 이런 강력범죄자들의 유년기에는 폭력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어머니 조합 혹은 폭력적인 아버지, 방관하는 어머니 조합이 대부분인데 이 게리의 집에는 소심한 아버지 그리고 폭력적인 어머니가 존재했어요. 이 집의 주도권은 엄마인 메리가 꽉 잡고 있었고요. 이 엄마는 집안의 모든 남자들, 이 세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인 톰에게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서슴지 않았어요. 애들이 조금만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면 벨트나 막대기 같은 거 막 찾아가지고 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렸고요. 뭐 말로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빠 톰한테도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아빠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말도 못 꺼내는 성격이었대요. 엄청 소심해서. 근데 하루는 엄마가 열받는다고 밥 먹다가 갑자기 남편 머리를 무슨 계란 깨듯이 접시로 팍 내려친 거예요. 접시가 깨졌대요. 그것도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보통은 그러면 같이 화를 내거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톰은 머리에 접시를 맞고도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말조차 하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톰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라고 했잖아요. 근무 시간에 그 둘째 아들 게리를 종종 태워서 같이 이렇게 태워 다니고는 했어요. 제 버스가 가는 루트 중 하나가 이 99번 고속도로였는데요. 거기에 스트립 클럽이랑 이 매춘부들이 여기저기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빠가 창밖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쟤네 봐라 쟤네. 저 창녀들은 우리랑 같은 인간이 아니야. 쟤네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보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직 게리가 어린데 이 어린애한테 얼마나 성매매 여성들이 더럽고 나쁜 건지 막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욕을 한바탕 해놓고는
야,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아들만 그 버스에 남겨두고 성매매를 하고 2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그렇게 돌아오곤 했대요. 자, 이 게리가 자라면서 특이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소변을 잘 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다가 이불을 적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 있다가도 소변 볼 타이밍을 놓쳐서 바지 실수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미 중고등학생이 된 아들 존슨을 엄마가 직접 씻겨주는 거예요. 으이그 이 자식 일로 와 하면서. 엄마는 항상 집에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엄마가 이렇게 욕조에 앉아서 이 아들 거시기를 닦아주니까 이 목욕 가운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사이로 이 아들이 엄마 몸을 보게 됐고 그때마다 이 아들이니까 이게 옳지 않은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흥분을 느꼈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그냥 태닝한다고 뭐 테라스 같은 데서 거의 나체로 그냥 이렇게 누워있곤 했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엄마가 되게 자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듣기만 해도 뭔가 너무 불편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층 더 깊게 이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한 걸 들여다보면요. 이 게리 엄마 같은 이런 행동, 사춘기 소년에게 이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씻겨주는 이런 행위는요, 아이에게 수치심과 각성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고 이 두 감정은 분노로, 그것도 여성을 향한 분노로 전환되기 쉽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게리는 이후에 이 법 심리학자한테 그런 흥분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마를 칼로 찌르는 상상을 아주 자주 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엄마의 심장을 찌르고 얼굴과 가슴을 훼손하는 그런 상상까지 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춘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이고 있었던 이 게리는 어릴 때부터 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몰래 불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또 동물들 괴롭히는 것도 아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랑 뭐 비비탄 총으로 새 쏴 죽이기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있으면 이렇게 잡아다가 냉장고에 죽을 때까지 넣어두고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 트라이애드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야뇨증, 불장난, 동물학대, 사이코패스들이 어릴 때 흔하게 보이는 3가지 증상들을 일컬어서 맥도날드 트라이애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게리가 이 3가지에 모두 부합되는 성향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동물을 괴롭히는 거를 넘어서 대상이 사람으로 변하고는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게리도 16살 때 엄청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 동네에 숲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6살짜리 동네 꼬마애가 카우보이 부츠랑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냥 혼자 흑장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한테 가가지고 이 16살짜리 큰 형아잖아요. 이 형이 와서 우리 같이 요새 만들래? 저기 숲속에 들어가면 나뭇가지들 되게 많아. 우리 그걸로 같이 놀자. 그러면서 얘를 숲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으로 다다르니까 이 접이식 칼 있죠. 그걸로 이 6살 아이의 배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접이식 칼이라고 했지만 그 칼은 아이의 갈비뼈를 지나서 간까지 찔렀고요. 아이 배에선 막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물었대요. 형, 왜 그랬어? 왜 날 죽였어? 라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게리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애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하하 막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피 묻은 칼날 양면을 그 애 어깨에다가 슥슥 닦으면서 왜냐고? 난 사람을 죽이면 어떤 기분일까 항상 궁금해했거든.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서 계속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대요. 진짜 공포영화 아니야? 너무나 다행히 이 아이는 살아서 그 숲에서 도망쳐 나왔고요. 병원에 이송돼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된 절개 부위가 무려 a foot long, 30cm 가량이었대. 이 조그만 애 몸에. 그리고 몇 주 동안 입원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따로 체포가 되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애들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당시 게리가 미자였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거였는지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까 게리의 IQ가 82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낮은 IQ뿐만 아니라 거기에 난독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한 학년을 패스하는데 2번이나 유급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보다 2년 늦은 21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졸업하자마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19살의 클라우디아랑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또 직후에는 대학도 안 갈 건데 뭐 할까 하다가 군 입대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1969년 8월 18일 미군 해군에 입대를 해요. 그리고 입대하자마자 바로 베트남전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성매매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은 수십 번이 돼요. 그리고 해군 입대 4개월 만에 임질이라는 성병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너무 가렵고 따가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절대 성매매 여성들이랑 관계를 할 때 콘돔 같은 피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파병가 있다가 잠시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있을 때도 계속 성병에 걸려있는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관계를 요구했어요. 역시 피임 도구 사용 없이요. 결국 당연히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또 6개월 파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6개월간에도 또 뺀질나게 성매매 유흥업소를 들락날락 거렸어요. 피임 도구 없이 또 관계를 즐기고 이제 전역해서 자기 나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와이프가 딴 남자랑 살고 있네. 와이프도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 와이프에게 너는 정말 창녀 같은 쓰레기 같은 년이다 라고 욕을 했고요. 자기는 더 들어오면서 아무튼 그렇게 제대 2달 만에 이혼 신청을 하고 둘은 결국 이혼한 사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혼하고 전역도 했으니까 이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게리는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막 시험 봐야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 경찰이 되는 대신 한 트럭 제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왜 트럭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페인트 칠해서 도색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페인트공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자, 회사 동료들은 게리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머리를 항상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하고 카우보이 부츠 항상 신고 뭔가 외모에 좀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았지만 되게 성실했고 너무 친절했다고. 동료들이랑 그래서 사이도 너무 좋았다고. 또 어떤 동료들은 사실은 제가 성매매에 좀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게리가 99번 고속도로 어디에 가면 예쁜 누가 있는지, 어디 누가 잘 해주고 저렴한지 뭐 이런 정보를 주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을지 모르겠지만요. 후에 같이 일했던 여성 동료들은 미스 김씨 오늘 블라우스가 외모 어디를 되게 부각시켜주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런 외모에 대한 불편한 발언을 한다던가 혹은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어깨를 만지고 막 팔을 주물럭댄다거나 아무튼 그래서 되게 희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 이제 2번째 아내가 되는 마샤 윈슬로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난 이 둘이 만난 것도 너무 좀 크리피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에 마샤가 차 안에 있었는데 게리가 이 마샤를 보고 마음에 들었대. 예쁘다. 그래가지고 마치 교통경찰인 것 마냥 접근해서 저기요 여기 잠깐 와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과속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샤는 처음에 게리가 경찰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데이트하다 보니까 경찰이 아닌 거야. 사실 저 트럭 회사에서 일합니다. 하하하. 모르겠어요. 저라면 진짜 소름 돋아서 다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것 같은데 70년대 기준으로는 뭐 남자가 거짓말한 거 좀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둘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요. 결혼 3년 만인 1975년 아들인 매튜도 낳습니다. 이 매튜는 게리의 유일한 자식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 게리가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다니냐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막 설교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할 때도 많이 있고 집에서 심지어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큰 소리로 막 읽었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문 두들기고 저기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이런 전도 활동까지 하고요. 근데 되게 이상했던 거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려고 하면 저기요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성경을 읊었대요. 막 사람들 짜증 나잖아요. 됐다고요 이러면 엄청 극도로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이런 걸 보고 누가 같이 교회 가고 싶겠냐고. 더 엽기적인 거는 그렇게 맨날 성경책 읽고 막 전도 활동하면서도 맨날 퇴근하고 나면 항상 가는 곳은 99번 고속도로.
근처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성매매를 멈추지 않고 즐겼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또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프에게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도 몇 번 성관계를 요구를 했대요. 이 와이프 말로는 무려 하루에 3번 이상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것도 그나마 이 마샤가 3번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니까 멈추는 거지 진짜 끝이 없었대. 아니, 그리고 특히 장소도요, 그냥 얌전히 집이 아니라 야외 있죠. 막 숲속, 캠핑장 막 이런데 누가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장소를 즐겼고요. 결박하는 거를 좋아하고 목 조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좀 소름 돋는 게 갑자기 같이 있다가 숲속에서 남편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야 어디 갔어? 이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나무에 숨어 있다가 확 와이프를 그 놀래키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웃으면서 놀랬지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키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 너무 이상해. 그리고 이 와이프가 평생을 비만 문제로 좀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위의회술 시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수술이 되게 성공해서 살이 많이 빠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마샤가 처음으로 되게 날씬해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 좀 남자들이 이렇게 시선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가 점점 불안해졌나 봐. 지는 맨날 성매매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점점 게리가 불안해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더니 심하게 싸울 때는 이 와이프를 초크홀드로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폭력까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 7년 차 아들이 5살, 4살, 5살쯤 됐을 때 이 와이프가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하고요. 아들을 데리고 이 게리를 떠나버려요. 당연히 떠나야지. 어떻게 같이 사냐고. 이렇게 두 번째 결혼도 이혼으로 끝나게 된 게리는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자주 성매매 업소에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주였냐면 출근할 때도 들려, 퇴근할 때도 들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다 아니까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 길로 차 타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창문 내려서 이렇게 돈 지폐를 이렇게 흔들면 그 여자가 옆에 따라타는 그런 방식이었대요.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보통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서 있는 여자들 보고 너 해서 이렇게 바로 태우잖아요. 근데 게리는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아주 천천히 무슨 사냥감 훑어보듯이 엄청 천천히 둘러봤대요. 어떤 때는 그냥 아예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동안 진짜 너무 크리피하게 이렇게 여자를 뚫어져라 지켜보기만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2년도 초반에 한 성매매 여성의 목을 심하게 조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냥 풀려나고요. 그리고 또 몇 달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해서 단속하던 경찰관한테 돈을 건넸다가 이 성매매 혐의로 또 체포가 돼요. 그때 찍힌 머그샷입니다. 근데 이때도 또 벌금 조금만 내고 바로 풀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게리는 어릴 때 부모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굉장히 일그러진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결혼에 실패하고 뭐 또 여성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의 트리거를 눌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고 2달 후인 82년 7월 게리는 미친 살인 행위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게리의 주 타겟은 이 99번 고속도로에서 성매매업을 하는 여자들 혹은 히치하이킹을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왜냐? 어차피 이런 여성들은 다 사회안전망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죽여도 경찰이 제대로 찾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게리의 그 추측은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게리는요, 자기 아들이 심지어 차에 타고 있을 때도 여성을 옆에 태우기도 했고요. 혹은 자기 아들이 없을 때는 여자가 딱 옆에 타면 자기 아들 사진을 슬쩍 보여줬대요. 저희 아들 매튜예요. 너무 귀엽죠? 저 좀 닮았나요? 이러면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뒷좌석에 애들 장난감을 막 놨대요. 일부러.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는 애기 아빠구나. 애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위험한 사람은 아니겠다고 약간 방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눈치가 보이면 게리가 은근히 내가 얼마 주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게리는 특히 이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왜냐고 심리학자들이 물었을 때 집에 아들 사진도 벽에 걸려있고 그냥 완전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여서 집에 오면 여자들이 더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당하기 전에 그렇게 방심하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대요.
그래서 그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자기 집이었는데 집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여성들도 있었대요. 그런 여성들은 자기 트럭 뒤에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었는데 그럼 저기 가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항상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뒤로 돌아달라. 너가 뒤로 돌아 있으면 내가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라고 상대를 마치 배려하는 척 뒤를 돌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딱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팔로 여성의 목을 아주 세게 졸랐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너무 세다고 그만하라고 반항을 하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놔줄게.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여성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팔에 힘을 더 세게 줘서 결국 사망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거의 2주 만에 7명이 넘는 여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여봤는데 실종 뉴스는커녕 제대로 사람들이 이 여자가 없어진지 알아채지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게리는 여기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수법은 점점 교묘해져서 뭔가 태우는 여성들도 뭔가 오래 유흥가에서 일했을 것 같은 여자들은 뭔가 눈치가 빠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여자들은 태우지 않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또 사회 경험이 많아 보이지 않아 보이고 또 어려 보이는 10대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팔로 졸라서 이제 숨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은 이제 핥혀지거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밧줄, 티셔츠, 바지 이런 도구까지 쓰면서 점점 더 이 범죄 수법에 능숙해져 갔어요. 피해자는 더 빠르게 살해당했고요. 시신들은 처음에 이런 강가에 그냥 대놓고 유기를 했지만 점점 더 산속이나 숲속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외딴 장소에 유기를 하고요. 게리가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에는 또 클러스터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여자들을 살해하니까 한 번에 이 2-3명, 3-4명 이 장소를 정해서 다 같이 유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버섯 캐던 사람들이 시신을 발견했다 해서 출동을 하면 한 번에 시신이 3구, 4구, 5구씩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99번 고속도로 주변으로 1982년도에만 발견된 시신이 17명, 1983년에 24명, 단 2년 만에 41명의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한 달에 2명씩 죽인 꼴이에요. 이 41명의 시신은 그나마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견을 한 거고요. 게리가 기억하는 건 이거의 2배고 FBI가 추측하는 거는 거의 100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동네 여성들이 살해당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랜덤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너무 각기 다른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경찰이 찾지를 못했어요. 경찰은 이 피해 여성들 주변 인물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진짜 한 번에 인터뷰하는 사람 막 수백 명인 거야. 근데 되게 여러 사람들 입에서 손님 중에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게리가 이 성매매 업소에 굉장히 자주 들렸고 뿐만 아니라 몇몇 여성들은 게리 제 손님인데 걔가 저 한 번은 저 숲속으로 데려가더니 제 옷을 벗기고 그 옷으로 제 목을 졸려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증언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들이 실종됐던 날 있잖아요. 실종 접수가 됐던 날은 희한하게 게리가 직장에 결근했던 날이랑 일치하는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드디어 경찰 조사실에 게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게리는요. 경찰관님 맞아요. 제가 성매매에 중독돼가지고 거기 뻔질나게 들락날락 거리는 건 맞는데요. 저는 여자를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우리가 증언을 받아놓은 게 있다. 너 어떤 여자들 숲속에 데려가서 목 졸라서 죽이려고 했다던데? 그러니까 게리가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나를 공격했다고. 내가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막 이빨로 물려고 해서 내가 화를 낸 적은 있지만 목을 조르긴커녕 밀친 적도 없다고. 그 여자들이 나 엿먹어보라고 일부러 험담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이 보기에 게리가 너무 수상했어요. 이 전 와이프들한테도 가서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대. 피해자들이 발견됐던 그 장소들 게리가 잘 아는 곳이다. 나랑 같이 캠핑도 가고 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따로 되게 자주 가던 곳들인데 그곳들에서 여자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첫 번째 와이프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와이프는 가끔 게리가 한밤중에 그냥 슥 나갔다가 새벽에 온통 막 진흙 범벅이 돼서 돌아오곤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게리한테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게리가
네, 할게요 하고 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통과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도 채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 말로는 이제 양심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입장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몇 번을 해도 가슴 심장 두근두근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쉽게 속여서 넘길 수도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연쇄살인마들은 마치 기념품처럼 피해자들의 물건 혹은 시신의 일부를 집에다가 기념품처럼 보관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들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었던 이 액세서리들 있죠. 이런 게 다 없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아. 게리 집을 샅샅이 다 수색을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게리를 체포할 수가 없었고요. 그 대신에 게리의 머리카락과 타액 샘플만 수집해 갑니다. 이 많은 여성들의 몸 안에서 남자의 정액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80년대 DNA 분석 기술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취한 DNA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그대로 봉인돼서 경찰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 경찰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게리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직장 동료들은 게리한테 그린 리버 게리라는 별명까지 붙여서 막 게리를 놀려요. 하하, 그린 리버 킬러래요 이러면서. 이 세상 사람 좋고 성실한 게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연루됐을 거라고 의심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직장 동료들한테는 웃겼던 거예요. 40여 명의 여자를 죽여놓고도 멀쩡하게 바깥을 돌아다녔던 38세의 게리는요,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Parents Without Partners, 한마디로 싱글맘, 싱글데디 모임 행사에 몇 번 나가더니 거기서 만난 여자랑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주디스였는데요. 주디라고 부를게요. 당시 40세였던 주디는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어요. 근데 이 멀쑥해 보이는 게리가 주디한테 얼마나 친절하고 젠틀했는지 모임에 나오기만 하면 항상 주디씨 지난번엔 잘 들어가셨어요? 주디씨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예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항상 나를 막 챙겨주고 웃어주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고 이러니까 얼굴 멀쩡하지, 사지 멀쩡하지, 트럭 회사에서 무려 15년간 연속 근무를 했다 그러지. 게리씨 혹시 취미는 뭐예요? 술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담배는 전혀 안 하고요. 술은 마셔봤자 버드라이트 있잖아요. 좀 되게 가벼운 거 그거 가끔 마시고요. 컨트리 음악 듣는 거? 그게 제 취미예요. 집 회사 그게 다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취미가 성매매랑 살인이면서. 근데 주디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다정하고 성실하고 취미도 너무 건전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아이의 새아빠가 돼도 괜찮겠다 하면서 이 남자한테 푹 빠져요. 주변 자기 친구들한테도 나 사실 이 게리라는 남자 첫눈에 반한 것 같다고, 게리야말로 진짜 최고의 남자이자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게리네 집에도 이렇게 놀러 갔는데 주디가 보기에 되게 이상했던 건, 왜 미국 집에는 카펫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게리 집에는 카펫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디가 아니 어떻게 집에 카펫이 하나 없냐, 우리 같이 카펫 고르러 가요 하고 쇼핑을 갔는데 게리가 거기서 우리 카펫만 고르지 말고 혹시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사귄 지 몇 주 만에 동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둘이 동거를 시작하고요. 새 집을 구해서 인테리어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하고 주디 마음에 쏙 드는 새로운 카펫들도 사고 그렇게 알콩달콩 동거를 하더니 1988년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게리한테는 이제 3번째 결혼이죠. 주디는요,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게리가 너무너무 다정하고 너무 좋은 남편이었대요. 전 남편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남자였는데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좋은 남자를 내려줬구나 정도로 너무 좋았대요. 실제로 둘이 서로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귀여운 푸들 한 마리도 입양해서 맨날 같이 산책 나가고 주말이면 캠핑 가고 집 정원 꾸미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요, 여러분, 게리가 2년 동안 40몇 명의 여성을 살해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미친 살인 행위도 거의 멈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피해자가 3명 있었거든요. 그 살해를 완전 멈춘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피해자 수가 줄은 거죠. 그럼 성매매도 멈췄냐? 그러지는 않았대요. 성매매는 여전히 꾸준히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막 속출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점점 그린리버 킬러가 사라졌나 보다라고 믿었고 점차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리버 킬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찰과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던 1982년에서 무려 19년이 지난 2001년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19년 동안 DNA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아까 초기 피해자들 몸에서 정액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검출됐던 모든 DNA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단 한 명의 DNA를 발견을 해요. 바로 게리 리치웨이였어요. 경찰관들이 그제서야 맞다 잠깐 게리가 일하던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 부족으로 좀 아쉽다고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초기 피해자들한테 발견됐던 것 중에 DNA뿐만이 아니라 옷에 페인트들이 묻어 있었대요. 근데 이 페인트가 좀 특이한 페인트였던 거야. 개인한테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업용으로 회사한테만 제공되는 페인트였어요. 그리고 시애틀 이 지역에서 이 페인트를 쓰는 회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게리가 30년 동안 근무했던 트럭 제조회사. 이 페인트 조각 추적하는 거는 사실 DNA 분석 기술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추적해 나갔다면 아마 게리랑 연관 짓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쉽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어쨌든 드디어 경찰은 52살이 된 게리 리치웨이를 20년 만에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와이프 주디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넋이 나가서 쓰러질 뻔했대요. 이거 오해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게리를 인터뷰하는 이 검찰은요, 되게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이 돼서 떨렸대요. 반면에 그 앞에 앉은 게리는 너무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은 좀 잘 주무셨냐 그랬더니 게리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힐튼 호텔 레벨은 아니지만 뭐 매트리스가 그래도 스프링 매트리스던데요. 나쁘지 않았어요. 좀 덥기는 했지만요 하면서 농담까지 여유롭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과 동일하게 제가 성매매에 중독된 건 맞지만 살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거 저 아닙니다. 그리고 주디도 이 면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나한테만이라도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네가 정말 연쇄살인범이야? 하는 와이프한테도 그럴 리가 있겠냐면서 당연히 아니라면서 곧 풀려나서 집에 돌아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주디는 실제로 게리가 재판받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 2년 동안도 쭉 계속 당연히 남편은 무죄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빼박 게리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워싱턴주에 사형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면 게리는 빼박 100% 사형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마도 사형당하는 건 무서웠나 봐요. 경찰이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당시 게리가 막 살인을 저질렀던 그 시기에 시애틀에 실종됐던 여성들이 너무 많아. 아직 신원 미상의 시신들도 많이 있었고 시신은커녕 소식조차 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정말 20년 동안 제발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너 그냥 솔직하게 자백해라. 다 인정하고 시신 있는 장소들 알려주면 우리가 사형만큼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게리는 이 거래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무려 6개월 동안 자기가 기억하는 71명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차에 태웠고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유기했는지 범행 재현을 하나씩 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는 이 수사관들 눈에는 이 게리의 모습이 마치 어디 수학 여행 온 애들 마냥 되게 들뜬 모습으로 보였대요.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누가 누군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인상 차이가 기억나냐, 뭐 이름 같은 거라도 기억나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수사관님,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죽였는데 그것도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엎드린 상태로 죽였는데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흑인이었는지 백인이었는지 10대였는지 30대였는지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애초에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반면에 시신을 끌고 갔던 길, 차를 멈췄던 지점, 시신을 눕혔던 각도, 어떻게 어디에 유기했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리한테는 이 피해 여성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버려뒀는지 표시해둔 물건, 그러니까 이정표 이런 것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찰관들한테 내가 당신들 일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성매매 단속 잘 하지도 않고 하기도 힘든데 그 쓰레기들을 내가 대신 처리해준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진짜 충격적인 게 시신들을 되게 여러 번 다시 찾아가거든요. 여기서 또 이 사건이 유명한 게 테드 번디랑 연결된 걸로도 또 유명하기도 해요. 당시 게리가 이런 살인을 막 하고 다닐 때 테드 번디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그린리버 킬러에 대한 뉴스를 보고 시애틀 경찰한테 컨택을 했대요.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테드 번디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잘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나 봐요. 테드 번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같은 연쇄살인마들은 분명히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무조건 이 순찰을 잘 돌아보라고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테드 번디 말대로 진짜 게리가 이 시신을 유기한 곳에 엄청 뺀질나게 여러 번 왔다 갔었다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어떻게 부패하나 보고 싶어서 그거 지켜보러 갔대요. 근데 그냥 지켜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기된 시신에 또 다시 그 짓을 했다고요. 며칠 동안 찾아가서 어떤 시신한테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심지어 애를 트럭에 태우고 다니다가 애가 잠들면 여기 근처에 묻어놓은 시신이 있는데 하고 근처에 차랑 애랑 주차해놓고 가서 또 시신에 그 짓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제서야 싫어졌다는 거예요. 수사관이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시체랑 하면 공짜잖아요. 돈 안 내도 되니까요. 라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본인도 시체를 다시 찾아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이 마치 중독처럼 자꾸 거기로 다시 발걸음이 갔대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기 집 근처, 회사 근처 이런 데다 유기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계속 찾아다니다가는 들키겠다. 내가 스스로 못 찾아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래서 먼 곳에 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가기 번거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왜 피해 여성들 소지품이 다 없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했는데 게리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소지품들 다 어쨌냐라고 물으니까요. 나 진짜 이것도 상상도 못한 진짜 사이코패스의 대답이야. 이렇게 대답했어. 그거 다 제가 가져간 거 맞아요. 왜 가져갔냐면 이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시신이 누구인지 신원 확인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소지품을 수거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집에 가져간 게 아니라 다 뭐 각기 다른 장소에다가 버리거나 혹은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은 자기 회사 여자 화장실에 가져가서 일부러 떨어뜨려 놨대. 왜 그랬을까? 경찰도 물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럼 그걸 누가 주워서 다시 착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자기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범행이 다시 생각나서 그걸 지켜보는 게 스릴 있고 즐거워서 집에 가서 또 그 시신을 생각하면서 또 혼자 그 짓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 회사에 누가 어떤 여자가 도둑인지 또 알아낼 수 있잖아요. 누가 잊어버린 거 차고 당기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재밌었다고. 자, 또 한편으로 놀라운 거는 게리 IQ가 82, 8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시신 DNA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톱을 항상 짧게 소지하고 다녔고요. 항상 장갑을 꼈고 또 자기가 담배 안 피는데 일부러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유기장소 근처에 뭐 담배 포장지를 흘리고 간다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술 잘 안 먹고 마시면 버드라이트 정도 맥주만 살짝 마신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와인병을 옆에다가 놓는다거나 막 이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스케일을 즐기는 살인마들은 보통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인들에 의해서 신고 접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는데 게리는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그린리버 킬러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경찰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그는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가졌고 주로 뒤에서 접근해 기습한 다음 팔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눈에 띄는 방어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나서는 로프, 낚싯줄, 벨트, 연장 코드, 양말, 심지어 티셔츠 등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교살했다. 일부는 그의 집이나 트럭 안에서 살해되었다. 시신은 보통 알몸 상태로 때로는 특정한 자세로 연출된 채 야외에 유기되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장소의 시신을 묶음 형태로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대개 근처의 지형 지물이나 물가 주변이었다. 그는 시신이 부패하고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다시 찾아갔으며 시신을 상대로
행위를 하기도 했다. 포렌식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 현장 주변에 무작위 쓰레기를 흩뿌렸고 일부 피해자는 주 경계를 넘어 오리건주로 옮기기도 했다.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게리가 자백한 건은 무려 71건이 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시신과 DNA,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된 건은 그중에 49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2003년 11월 5일 드디어 게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날 판사는 법정에서 게리가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게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발언권을 줬어요. 너는 개새끼다. 지옥에서 썩어라. 감옥에서 누가 네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이자 이모이자 딸이었던 그들은 모두 가족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모습을 보이던지 게리는 진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아무 감정도 없는 듯이 진짜 그들을 그저 이렇게 많이 The one that permanently put a scar on your left arm. You are a loser, you're a coward, you are nobody, you're an animal. I will never have my sister back in my life. You broke my family apart 20 years. I hope you rot in hell.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There's nothing that anybody can say or ever do for me that will bring my mother back. 마치 연구대상 쳐다보듯이 신기한 TV 프로그램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린다 룰이라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나와서 게리 씨, 여기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와 있지만 나는 그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게리,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진짜 사이코패스 그 자체로 사람들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던 게리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난 이것도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자기 생각뿐인 것 같아서.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자, 또 한편 이 와이프 주디 있잖아요. 재판 시작되기 전까지 체포되고 2년 동안도 게리가 무죄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재판이 열리고 나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10여 년간 같이 살았던 이 남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같이 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고 자기 딸, 손주들까지 죽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게리는 반드시 종신형이 아니라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까지 말을 했어요. 판결 이후로 둘은 당연히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로 주디는 다시는 게리를 보러 면회도 가지 않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계속 주디한테 일주일에도 몇 통씩 편지를,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편지 내용 잠깐 일부를 읽어드리자면 꽃이나 화분, 사탕이라도 너한테 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런 편지밖에 없어. 주디, 당신은 내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줬어. 사랑을 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명예와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줬어. 언젠가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이 흘러나오면 나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줘. 영원히 널 사랑할게. 게리.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주디는 내가 누구랑 도대체 결혼을 한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대요. 남편이 그립다가도 매일 밤 피해자들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처음에 연애 시작했을 때 게리네 집 갔는데 카펫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뭐야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피해자들 발견됐던 사진들 중에 카펫에 돌돌 쌓여서 발견된 여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디가 그제서야 이해가 갔대요. 왜 미국 집에서 그 흔한 카펫 한 장 없었는지. 자, 결국 주디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기만의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결론은 내가 알던 게리 그리고 살인범 게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고 각기 다르게 존재했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랑 결혼하고 이 게리의 범행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내가 게리의 아내가 돼서 그를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다른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그냥 앞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게리
게리가 감옥에 간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피해자 시신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2010년 12월 21일 마리 기억나시죠? 남자친구가 납치 신고해서 트럭까지 찾아갔었던 마리 시신이 발견됐던 곳 근처인 한 산에서 등산객들이 유골을 발견하고요. 이 유골은 1982년 실종 신고가 됐던 레베카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게리 역시 이 혐의에 대해서 맞다. 그거 저예요. 그래서 48명에서 49명으로 피해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1982년부터 2001년까지 DNA 발전이 엄청나게 돼서 게리를 기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200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또 거의 천문학적으로 DNA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이 덕분에 2023년 경찰이 그동안 유골을 발견을 하긴 했는데 부패 상태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던 유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16, 10, 17 한마디로 6월 10번, 16번, 17번 이렇게만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이들의 신원도 DNA 과학 발전 덕분에 밝혀지게 됩니다. 먼저 6월 16번은요 20살의 산드라 메이저였어요. 게리가 이제 감옥에 가고 나서 산드라 친척들이 TV로 그린리버 킬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야. 아직까지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의 유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조카도 그 당시에 사라졌는데 혹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 이제 가족들 DNA를 경찰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월 16번 DNA와 일치하면서 그렇게 조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2021년 6월 10번 게리의 피해자 중에 가장 어린 14살 웬디 스테판스로 밝혀졌어요. 웬디는 1983년 14살일 때 이제 집을 나가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도 하고 1년 넘도록 이 딸을 엄청나게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84년에 인근 교외 지역인 시텍 에 있는 야구장에서 야구장 관리인의 개가 뭘 이렇게 하나 물어왔는데 보니까 사람 다리뼈인 거야. 그렇게 근처 숲속에서 경찰이 유골을 찾았는데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없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 신원 특정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40년 만에 웬디를 가족들이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 6월 17로 불렸던 소녀 15살의 15살. 로리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학교에서 항상 A를 받던 우등생이었어요. 활발해서 친구들도 진짜 많았고 착한 딸이었는데 15살에 갑자기 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나 말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애 둘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을 살 형편도 안 되고 말을 어떻게 관리를 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춘기가 왔던 로리가 엄마랑 막 싸운 거야. 그리고 화가 난다고 홧김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랑 싸우고 집을 나갔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졌겠어요. 경찰은 물론이고 사립탐정까지 쓰면서 전 재산 다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수소문을 하고 다녔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 나간 그해 추수감사절 무렵에 딸이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시애틀로 이사 왔다고. 그리고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다. 나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줄게 라고 했던 전화를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이 로리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로리 엄마는 거의 40년 동안 딸이 어딘가 분명히 평범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의 손주들까지 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고 있구나,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나에게 연락을 하겠지. 그렇게 영원히 자기 가슴속에 15살 애기 로리로 묻고 있었는데, 그렇게 로리는 15살에 사망한 유골로 신원 매치가 돼서 어머니 품으로 2023년에 4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유골 20번 태미 라일스라는 여성으로 밝혀지게 되고요. 이렇게 DNA 과학기술 발전 덕분에 신원 미상으로 남았던 피해자들까지 이제 다 자기 이름을 찾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여전히 아직 미제로 남은 살해 피해 여성 시신들, 그리고 실종된 여성들 12명도 게리와 연결되었다고 이 지역 경찰은 강하게 믿고 있고요. 지역 경찰은 총 피해자가 71명 정도일 수 있다. 근데 이 지역 경찰을 넘어서 FBI는 실제 피해자는 90명을 초과해서 거의 100명에 다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DNA 기술만큼 이 프로파일링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던 당시 1982년부터 84년에 만들어졌던 이 용의자 프로파일도 꽤 흥미롭게 봤거든요. 물론 불일치하는 점도 상당 부분 있었지만 또 일치하는 부분도 꽤 있어서
게리랑 연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졌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살인마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수줍고 열등감을 느끼는 성격이며 자존감이 낮고 여성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는 여성들에게 여러 번 상처받았고 속았으며 기만당했다고 느껴왔다. 그의 사고방식에서는 여성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성매매를 위해 자신을 팔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매춘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그는 바에서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춘부를 찾는다. 그는 본질적으로 수줍고 개인적 열등감이 매우 강해 화려한 말솜씨도 없다. 매춘부들의 직설적인 태도는 그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그의 개인적 감정과 매춘 행위가 결합되어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그의 설교를 듣지 않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기 때문에 살해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는 신체 조건이 좋고 체격이 큰 편으로 차량에서 강으로 시신을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으며 시신 유기 장소에 익숙하다. 지능은 평균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이며 실업 상태이거나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고 일을 한다면 기술보다는 힘을 요구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죠. 지능도 평균보다 낮았고 오랜 기간 근속했고 도색이면 꽤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죠. 이어서 이것도 맞지 않네요. 그는 술, 특히 맥주를 많이 마시고 흡연자이며 이혼 상태다. 이건 맞네요. 살해 의도 없이 매춘부를 찾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도 맞습니다. 살해하지 않고 매춘만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의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충동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는 깔끔하거나 치밀한 성격은 아니며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낚시와 사냥을 취미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찰 업무에 관심이 있고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경찰이나 권위자로 가장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이 난 너무 소름 돋았어. 실제로 게리가 취업하기 전에 경찰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 만났을 때도 자기가 교통경찰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했잖아. 그리고 마치 자기가 동네 경찰인 것처럼 평소에 이웃들 사이에 무슨 절도 사건이 있으면 경찰서에 와서 자기가 막 알려줬대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저기 매춘부 있다고, 불법 영업하고 있다고 경찰들한테 와가지고 마치 진짜 지역 경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와이프들 말고도 여러 여자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그 여자친구들한테 내가 경찰 지원까지 했었다. 경찰 하려고. 근데 뭐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했대요. 이 부분 되게 정확해서 좀 신기했어요. 이어서 그는 분노가 많은 인물로 피해자에 대한 지배를 즐기며 인종적 선호는 없다.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의식적인 성적 의뢰나 시신 연출을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게리의 일부 피해자 시신이 연출된 걸로 보인다고. 몇몇 시신들 위에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 뭐 소세지 혹은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또 최소 2명의 피해자들한테는 신체 내부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돌이 삽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 잘못된 거죠. 또 이어서 성장 배경으로는 부모 간의 불화와 편부모 가정에서의 양육, 학업 부진과 중도 탈락, 폭행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 기록. 편부모는 아니었지만 불화가 있었죠. 학업 부진과 중도 탈락. 이것도 맞죠. 범죄 기록은 없었죠. 강한 종교적 성향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또한 프로파일러들은 2명의 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단독 범행이었죠. 그래서 물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살인 시작될 당시에 33세였고 수줍고 자존감이 낮았고 여성, 특히 매춘부에 강한 적대감을 가졌고 시신 유기 장소에 익숙했고 2차례 이혼했고 매춘부랑 비폭력적인 만남도 있었고 사냥과 낚시를 즐겼고 물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 부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치해서 이게 1982년도에 프로파일링 기술이었다면 2023년은 얼마나 더 정확할지 이렇게 DNA 기술, 프로파일링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런 스케일의 이제 연쇄살인만은 지금 시기에는 잘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수십 명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도 없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지금 게리 리츠웨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현재 70대 중반이고요. 워싱턴주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최근에 건강이 좀 많이 나빠져서 이런저런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49명, 자기 말로는 70 몇 명 넘게 죽인 인간이 과연 편안하게 병원 침상에 누워서 임종 치료까지 받으면서
세금 다 받아 처먹으면서 편안하게 죽을 자격이 있는지 저는 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 사건에서 논란? 화두가 됐던 거는 네티즌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가 사이코패스가 된 게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선천적인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게리가 이제 후천적인 사이코패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믿는다고 해요. 가끔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애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평생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면 연쇄살인자를 키우는 토양이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는 아마 엄마였던 메리가 게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가 청소년이 됐는데도 실수를 하면 직접 씻겨줬다고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10대 소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미 10대 남자애들은 자기의 이런 성적 호르몬 막 폭발해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앞에서 엄마는 아이한테 무성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엄마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지면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시기에 엄마가 지나치게 노출을 하고 막 섹시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아이의 세계가 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아버지는 성매매 여성들을 쓰레기이자 인간이 아닌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이용하는 극단적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강자는 욕망을 행사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같은 약자는 침묵해야 하며 심지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조차도 감내해야 되는 존재라는 왜곡된 내적 구조를 게리에게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뭐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리 범인에 대해서 이런 심리 특성을 잘 알게 되면 앞으로 또 용의자 프로파일링 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또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렸을 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든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든 결국 연쇄살인마의 길을 선택한 건 게리 리치웨이 본인이었죠. 자신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신기하게도 자기보다 더 크거나 강한 존재한테는 통제가 됐어. 자기보다 어리고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만 통제하는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 때문에 정말 갑자기 삶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최대한 알려진 피해자들의 정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긴 영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다른 미국 사건 사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